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시스의 최민형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민형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직접 산다더니 월세 내준 집주인. 묵시적갱신 세입자 권리 보장될까? 조카를 속인 고모. 어머니께 받은 상가도 재산분할 대상. 까지요. 네,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생법률 첫 순서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 어떤 내용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판결은 이제 노동과 관련된 사건인데요. 네. 한 회사에서 4일 동안 이제 교육도 받고 수당까지 받은 채용 근로자에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제 채용을 거부한다라는 그런 사안에서 이제 법원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한 그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일 동안 수습 기간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해고를 통보를 했는데 그게 부당해고다라는 그 판결을 소개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면접을 보고 며칠간 근무 관련 교육까지 좀 받았는데 근로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건지 정확한 좀 사실관계부터 좀 짚어봐 주시죠. 그 해당 기사를 보면 일단 정식 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시용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근로자 사안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뭐 좀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그 회사 내용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 문제되는 이제 원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기기 판매를 이제 주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 알려져 있고 해당 근로자는 이제 2023년 10월 23일부터 그 30일까지 약 근무를 좀 근무미 4일간이군요. 네네. 근무미 이제 교육을 좀 받은 사안이고 그 근무 시간이 끝난 바로 다음 날 그 원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전화로 이제 구두상 채용을 거부하겠다라고 했던 사안입니다. 그 사안에서 이제 해당 근로자는 이제 구제 절차를 밟기 위해서 관할 그 지방노동위원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그 담당 진노위 같은 경우에는 이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진노위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좀 판단을 했군요. 중앙노동위원회가 회사가 해고 절차를 좀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좀 지키지 않은 건지 좀 추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해당 근로자가 근무한 원고가 이제 본점과 이제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냐 이 부분이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5인 이상 사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인 경우에 이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제 해고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고 회사가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이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라는 사유로 부당해고 판결 좀 내린 거네요. 그럼 이에 대해서 좀 회사는 좀 어떤 입장을 좀 보였습니까? 그 원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분점과 지점이 구분돼 있고 이 지점 자체 그 해당 근로자가 근무했던 지점은 5인 이상이 아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된 주장을 하였고 또한 이제 해당 근로자가 이제 시용 근로자의 자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채용 거부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 한마디로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다. 지점만 놓고 보면. 근데 이런 경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본점에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지점은 사실 좀 사람이 적고, 그럼 거기는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 사용주 측도 되게 헷갈릴 것 같고 근로자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나왔던 판례기도 하지만 본점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으로 뽑은 거냐, 지점만 사용하는 직원으로 뽑은 거냐, 혹은 아니면 본점과 지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직원으로 뽑은 거냐, 이런 사안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법률 관계에 상당히 좀 궁금한 내용이 좀 될 것 같은데, 회사가 단순히 좀 채용전 교육을 받았을 뿐에 시용 근로자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좀 했다는 이 부분에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용 근로자가 수습 근로자를 좀 의미하는 겁니까? 그 시용 근로자하고 이제 수습 근로자를 이제 혼용해서 많이 사용은 하는데, 네. 엄밀히 보면 이제 정식 채용, 그러니까 정식 본 계약, 그 고용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좀 달리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용 계약 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정식 채용이 예정되어 있는 자. 시용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정식 고용 계약이 좀 예정되어 있는 사람을 시용 근로자라고 부른다. 그렇지만 시용 근로자도 이제 일정 부분 근로기준법의 어떤 그 권리를 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용 근로자가 수습 근로자와 정식 채용 근로자 사이에 있는 좀 개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시용 근로자도 어쨌든 채용된 정식 채용된 근로자처럼 뭔가 근로기준법상 보호받는 부분이 조금은 있다. 그러니까 수습 근로자보다는 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근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수습 근로자이다 아니다, 좀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재판부 좀 판단 관련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 판결문 설시 내용을 보면 이제 해당 근로자는 이제 4일간 그 4시간씩 교육을 받았고 그 교육 내용 역시 그 회사가 이제 채용 공고에 기재한 근로 내용과 동일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는 업무 수행 교육으로 그 훈련으로 보고 이는 근로기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가 얘기한 공고에 있는 업무 수행 교육 훈련을 다 받은 거고, 그러면 당연히 근로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업무 수행 교육 훈련을 하는 근로기간이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 법원 판단에 대해서 최 변호사님은 좀 이게 맞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냥 뭐 이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업무 수행 교육 훈련이 근로기간에 산입된다, 이 내용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렇게 시용 근로자냐 수습 근로자냐라는 판단도 좀 현실적으로 좀 애매하고 이게 구분하기가 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정식 채용된 이후의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사실 교육을 좀 받는 그럴 수 있죠.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 정식 채용 전이라고 해서 이걸 달리 볼 사안은 아니다라는 어떤 판단에 그러면 이 업무 수행 교육 훈련을 하는 근로기간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하시는 부분인 거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근로자를 좀 보호하려고 하는 입법 취지에도 좀 부합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합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좀 동의하시는 편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사안에서 구두로 채용 거부를 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까? 이게 절차 위법의 한 영역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사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 절차가 좀 명확하게 좀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사용자가 이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 사유 그리고 시기를 서면을 통해서 통지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규정되어 있고,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화상으로 구두상으로 어떤 해고를 통보했기 때문에 이거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 사실 이게 상당히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 나와라라는 얘기를 전화로 통보하는 경우들 상당히 많은데, 근로기준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해고 사유하고 시기, 언제부터 이제 해고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되고 절차적 위법이 있다,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시를 한 판결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노동 현장에서 이제 절차적이었던 정당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어떤 법적 지위가 심각하게 좀 위험을 받기 때문에 예. 이런 노동 현장에서도 절차적 준수를 꼭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생각, 이런 점을 이제 판결이 시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워낙에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법안이다 보니까 근로기준법 관련된 부분에서 내용적 하자나 내용적인 정당성의 위반뿐만이 아니라 절차적인 정당성도 지켜야 되고 절차적인 위법도 없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례 혹은 설시를 한 판결이라고 좀 보여진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회 현장에서 근로기준법 관련된 부분들 조금 어기시지 않는 사용자들이 계속 되시길 좀 바라면서 근로자들도 근로자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법률안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고 있고 본인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경기도 고양시에 예. 2년 계약을 하고 전세 계약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6개월 전에 집주인이 집수리하고 직접 들어온다고 집을 비울 것을 요청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냥 5% 더 올려주고 예. 2년을 더 살고 싶었는데 예. 집주인이 직접 들어오든지 매매를 하면 꼭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네네. 우리에서 경기도 외곽에 저 신축 아파트를 저희가 계약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혼 날짜가 1월이어서 너무 추우니까 예. 신축 아파트가 되어 있으니까 좀 여유가 되면 빨리 나갈 수 있게 예. 집주인이 직접 들어온다고 하시니까 좀 빨리 나갈 수 있게 좀 계약금을 줄 수 있느냐 빨리 예.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자기네가 들어온다고 그러더니 그럼 그렇게 급하면 저희를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예. 전세나 매매를 하겠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아니 전세를 놓을 거면 5% 올려주고 우리를 살려야지 무슨 전세를 놓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희를 생각해주는 척하고 그럼 집을 내놓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집을 내놓으면은 저희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 저희가 저 세 사는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저기 빨리 이사가를 하려면 예. 매매를 할 테니까 저기 부동산에 오면 집이나 꼭 보여주라고 당부를 해서요. 예. 안 보여주면 계약 기간 되어서라도 못 나갈 것만 같아가지고 예. 부동산에 와서 한 10번이나 15번 이상 집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리고 다른 부동산에 내놓지도 못하게 했어요. 예. 자기네만 내놓은 부동산에만 내놓게 하고서는 하더니 계약금도 안 주고 이사 갈 때까지 계약금도 안 주고 계속 이제 매매를 한다고 보여만 주라고 그래서 예. 6개월 동안 기다리다가 전세 날짜 만기가 되니까 그때야 이제 이사 가라고 돈을 줘서 저희가 이사를 왔어요. 예. 이사 온 지가 한 10개월 됐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교통사고도 나고 그래서 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네네. 있다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까 예. 저희 이사 간 날짜에 맞춰서 전세 등기를 해놨더라고요. 예.
5천만 원의 전세 등기를 되어 있더라고요. 등기부 등본에. 예. 그래서 저희가 국토해양부에서 전세 월세 시세를 알아보니까 예. 월세가 5천만 원에 130에서 150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를 거짓으로 기만하면서 이사가게 해놓고서는 계약금도 안 주고 딱 그 이사간 날짜에 맞춰서 전세 등기를 하면서 예. 나가라고 그랬으니 저희가 불이익을 당한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뭐 좀 조언을 얻고자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있었던 집주인이 네. 우리는 갱신을 하고 싶었는데 임대차 기간을 갱신하고 계속 살고 싶었는데 예, 자기들이 이제 실거주하겠다라고 하면서 나가달라고 했고 갱신 청구권 자체를 좀 거부를 한 사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자기들이 실거주한다고 해놓고는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었다라는 그렇죠. 부분인 것 전세 등기가 같고요. 돼 있더라고요. 전세 등기는 혹시 전세권 등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임대차 확정일자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희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예, 등기부 등본 보셨으니까 전세권이겠죠? 예, 전세금 5천만 원이 돼 있어요. 아, 전세금 5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 예, 전세권 전세금. 설정으로 되어 있나요? 예, 전세금 5천만 원. 그리고 범위는 저기 84제곱미터 전부 쓰게끔 하고 존속 기간은 2027년 1월 13일까지. 전세권자는 이제 변호사님 이수 건설 확인해 주식회사.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전세권일 것 같기는 해요. 예, 전세권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을 옆에서 최민영 변호사님 다 듣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좀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인사 나누시고 상담.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예, 안녕하세요. 최민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 그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임대인하고 혹시 소통을 하셔서 예. 실거주 목적으로 이제 계약갱신을 거절했는데 새롭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 것이 또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혹시 임대인에게 뭐 전화상으로나 뭐 문자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안 해봤어요. 왜냐면은 그 안에 저희가 이제 집을 1월달에 이사 와가지고 바쁘기도 했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좀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보니까는 자기네가 들어와서 살지 않고 전세 등기가 돼 있으니까 저희를 기만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인하고는 연락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들어보니까 네네. 뭐 실거주, 뭐 본인 직계 돈비 속에 뭐 또 실거주뿐만이 아니라 나는 이 부동산을 매매할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가지고 계약 공시를 거절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이게 사실 결국에는 실거주도 안 했고, 그러니까 그리고 매매 목적으로 계약갱신하지 않겠다는 것도 일단은 임대인의 그러니까 주장을 집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매매하겠다고 이제. 그래서 매매를 이유로 해서 계약 갱신 거절하는 것도 부당한 거고, 그리고 새롭게 임차인이 들어온 것도 부당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제 손해배상 의무를 이제 임대인에게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일단 손해배상 임대인은 우리 선생님한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 이 경우에는 이제 손해배상의 범위를 이제 또 법에서는 좀 구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전세였던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월차임 전환해가지고 그거에 뭐 월차임의 3개월치 또는 3개월치요. 그리고 지금 새롭게 들어온 사람의 월차임 빼고와 이제 원래 선생님께서의 월차임의 차익의 그 2년치 두 번째.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 선생님께서 입은 손해, 이 세 가지 중에 큰 것을 선택해서 이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거든요. 다만 그 소송전으로 일단 뭐 소재기부터 하시기보다는 뭐 임대인에게 먼저 이런 계약갱신 거절이 부적합하고 부당했었다라는 점을 좀 지적하는 내용 증명,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손해배상 의무까지 부담한다, 이런 취지의 뭐 내용 증명이든 아니면 연락을 좀 먼저 해보시고, 전화를 하든지, 만약에 전화로 뭐 거절당하면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는 건가요? 그 내용 증명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임대인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
이럴 네네. 경우에는 제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내용 증명을 썼어도 그쪽에서는 만일에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그 법에서는 또 이제 주택임대차 그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좀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분쟁 조정 신청을 좀 해서 이 사안을 소송 가기 전에 좀 원만하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좀 어느 정도 양보하고 협의해서 그 조정 절차로 끝내는 어떤 그런 분쟁 해결 절차가 있긴 한데,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다면 나는 분쟁 조정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각하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한번 신청을 하시던가 아니면 이제 소송을 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방법은 그거밖에 없나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협의가 안 되면, 그리고 임대인이 사실상 내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걸 좀 먼저 임의적으로 약간 이렇게 인정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많이 있진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소송에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이걸 좀 다퉈보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담자님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지금 얘기해 주신 거는 이해는 하셨어요? 아, 예, 잘 이해됐습니다. 그 갱신 거절 당시 월세의 3개월분 지금 변호사님 좀 계산해 놓으신 거 보니까 한 280만 원. 대략.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임대료에서 기존 임대료를 뺐을 때 2년분이 한 1,790만 원, 한 1,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임차인이 실제 입은 손해액은 어떻게 좀 계산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이게? 그 이사 비용이나 이사 비용이랑 공인중개사 수수료,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세금에 이제 그 대출금이었다. 그럼 대출 이자. 혹시 이런 것들 다 합치면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상담자님? 실제로 본인이 보신 손해액, 이사 나가서. 계산은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고요.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이사 비용은 얼마 드셨어요? 이사 비용은 한 200만 원 정도? 200 조금 넘은 것 200에서 같아요. 300 정도 드셨고, 그 다음에 뭐 대출 받으신 거 이자도 나가신 게 있으신가요? 뭐 먼저 받아서 나갔다거나? 아니요, 그건 없으시고. 개인한테 받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수수료, 그러니까 새로운 집을 구함으로 인해서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얼마 나가셨어요? 뭐 복비 주셨어요? 아, 복비는 저희가 못 주고 회사 상대로 직접 신축 아파트가 직접 분양받은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요것도 만약에 뭐 많이 나가도 한 400. 그러면은 아까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새로운 임대료 빼기 이제 마이너스 기존 임대료의 2년분 한 1,800만 원 정도 청구하는 게 셋 중에 가장 많은 액수니까 청구할 때 이게 좋겠네요. 그래서 1,800만 원 정도를 배상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임대인에게 얘기를 하셔서 내용 증명이나 이런 부분들로 좀 압박을 하셔서 조금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던가,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거는, 그리고도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가셔야 된다. 민사소송 하셔서 손해배상 받으셔야 된다까지 저희가 이제 최민영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거나 혹은 아니면 좀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지금 질문 주시겠어요? 아니, 전부 다 잘 알아듣겠네. 이해는 되고요. 네네네. 좀 궁금하신 점이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궁금한 점 해결됐죠. 근데 법이라는 게 너무 넓은 범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같은 일반 서민들은 그냥 고발에 당하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죠. 이 법이 지금 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근데 강력한 제재가 없잖아요, 지금요. 아, 강력한 제재? 뭐 형사처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민사니까 강력한 제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임대인이 응하지를 않으면 어차피 변호사를 들어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결론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상담자님께서 바라시는 강력한 제재라는 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 원하시는 거. 원하는 거는요, 임대인이 만일에 저희가 이제 조정이 안 돼서
분쟁위원회까지 갔어요. 지인하고 합의가 안 돼서 만약 저희가 만약을 위하는 거예요. 분쟁위원회 가서 그게 조정이 안 된다면 조정을 하게끔 해줘야지 법이 약자를 구하는 거죠. 근데 분쟁이 안 된다면 소송까지 간다는 거는 너무 서민으로서는 너무 부담도 되고 너무 저지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조정을 강제 조정이라도 좀 시켜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강제 조정을 혹시 해서 강제 조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강제 조정하면 안 받아들이실 거 아니에요? 안 받아들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요? 그렇죠. 아니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에서 뭐 그걸 어느 정도 서로 분쟁을 하지 않게 이제 원만한 관계를 원하지 그걸 욕심내서 그걸 뭐 다 달라 그런 뜻이 아니죠. 100만 원 그렇게 하면 넘어왔지만 조정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조정선에서 조금 저지할 수 있으면 좋은데 뭐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라 그런 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자님이 바라시는 게 금액인 건지 피해 배상 금액이 좀 더 높아야 된다라는 뜻인지 아니죠. 아니면 절차적으로 국가가 좀 나서서 그렇죠. 내가 이런 게 좀 국가가 나서서 불편하니까 조정도 좀 강제로 좀 시켜주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인지 그것도 그건가요? 좋고요. 저희가 분쟁 그를 조정을 원했을 때 안 나오면 안 되게끔 임대인이 거절하면 안 되게끔 와서 조정을 만약에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천만 원이다. 네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중간에서 뭐 타협을 해서 어느 정도 저희도 욕심은 많잖아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기만하고 거짓말을 해서 상담자님 상담자님 임대인이 어쨌든 잘못한 건데 그 임대인의 잘못을 어쨌든 이제 법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답답하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요 상담자님의 답답함에 대해서 이게 지금 좀 변호사님께서 이 국가가 좀 더 강제적으로 조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한 번만 해주시고 뭐 전화 상담료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큰 돈은 바라지 않아요. 네네네. 그럼 금전적인 부분은 우선 해결된 것 같고요. 이게 결국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어떤 실효성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좀 많이 있다. 여론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임차인의 어떤 보호 목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또 사적 자치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일방에게 법원도 아닌 위원회의 결정을 무조건 법적 구속력을 인정해서 이행 꼭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거에도 어떻게 또 폐해가 있다라는 어떤 문제점도 얘기가 돼서 이 부분은 좀 한번 그 사회각계에서 좀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소송을 또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소송이 어렵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소송. 요즘에는 당사자분들이 뭐 인터넷 전자소송 프로그램 사이트나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좀 찾아보시고 노력하시면 변호사 없이도 소송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젊은 사람이면 가능한데. 네. 상담자님 어쨌든 저희 상담자님한테 그 도움이 되실 만한 그리고 상담자님이 피해를 보신 부분이 피해를 본 게 맞다라는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 코너니까 사실은 어쨌든 본인이 부당하게 당한 거는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드렸으니까 이 소송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사실 뭐 비용도 과거보다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변호사님들한테 도움을 받던지 뭐 가까운 뭐 법무사님들도 뭐 하기는 하는데 저는 변호사님들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에게 좀 더 깔끔하게 해서 소송하셔가지고 도움 좀 받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뭐 여러 이슈는 있는 것 같아요. 법률적인 부분은 이미 좀 판단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사실 이렇게 좀 힘이 없고 잘 모르시는 분들,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법이 되게 좀 어렵고 접근하기 좀 어렵고 변호사들 좀 상담받는 것도 부담스럽고 막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변호사들 상담받고 이 사건을 좀 잘 처리하는 것이 좀 좋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지만 뭐 지레짐작으로 좀 겁부터 먹고 요즘 안 가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옛날 방식으로. 네, 요즘에는 변호사의 수도 많고 뭐 다양한 이제 전문 분야의 변호사님들의 숫자도 많기 때문에 부담감 갖지 않으시고 요즘에는 변호사님들도 편하게 의뢰인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많이 하고 그런 경향이 많은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그 현 법적인 어떤 진단부터를
전문가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요거는 가능합니다. 예. 가능한데 어떤 자료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변호사님들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덜 부담스러워 하셔야 된다. 사실은 병을 치료를 하려면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본다든지 뭐 여러 개 하다 보면 사실 정확한 진단이 또 안 되고 정확하게 방향을 설정해서 좀 절차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절차들도 자꾸 빠르게 갈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그걸 돌아가야 되는 상황도 있고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변호사님들한테 상담을 받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부분 좀 저희가 조언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특히나 손해배상액이 어쨌든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쓰고도 뭐 좀 남는 부분들이 있어서 억울한 부분들 좀 잘 해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전화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보험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 내용인지 함께 보실까요? 어머니는 2011년에 전세 계약을 맺고 그 뒤로 10년 넘게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묵시적으로 자동갱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집주인과는 이사 가지 않으면 계속 같은 조건으로 살자는 구두 합의가 있었고 보증금 인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집이 매매되면서 새 임대인이 생겼고 갑자기 리모델링 후 월세로 전환할 것이라며 6개월 뒤인 2026년 4월까지 이사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2025년 4월에 2년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 상태라 2027년 4월까지 전세 계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했지만 새 임대인과 부동산은 묵시적 갱신은 유효하지 않다. 계약서에 기간 명시가 없으니 자동 갱신은 무효다라며 연락도 피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계속된 묵시적 갱신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새 임대인의 퇴거 요구를 따라야 하는지, 만약 나가야 한다면 이사비나 복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전화 상담에 이어서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의 어떤 계약 문제인데요. 요즘 끊임없이 좀 세입자분들의 상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사연처럼 2011년 이후에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더라도 집주인과 계속 좀 같은 조건이거든요. 이 거주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에 좀 해당이 됩니까?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그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계약 해지나 뭐 임대인이 계약 해지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다. 이걸 우리가 흔히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안을 보면 그 2025년 4월에 이제 갱신이 돼서 2년 동안 2027년 4월까지 이제 존속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거 보니까 2021년 2월 그 4월경에 아마 최초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2011년 4월에 최초 계약이 있고 10년 정도? 10년이 좀 넘은 건가요, 지금 이게? 10년이 넘었어요. 네네, 그렇죠.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 계약이 2021년 4월경이기 때문에 그 묵시적 갱신이 된 사안에서 2개월 전에 계약 조건 변경이나 계약 해지를 임대인이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됐다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걸로 봐야 한다. 부동산 측의 말대로 좀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이라는 좀 문구가 없고 그다음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갱신 효력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그 부동산 측의 얘기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실무적으로 사실 계약 그 임차인이 계약갱신할 때 이제 그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가지고 연장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더 이상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한다라는 어떤 계약서를 별도로 하는데 묵시적갱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인중개사분이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묵시적 갱신마다 다 이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런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보이고 그 매매 전 임대인과 현 지금 임차인분이 그동안 이제 계약갱신을 뭐 묵시적으로 동일한 조건을 하겠다 이런 어떤 문자 내용이나 통화 내용 이런 것들이 있다면 충분히 묵시적갱신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집이 좀 매매가 돼서 임대인이 좀 변경된 상황이면 새 집주인도 기존 임대차 그 조건을 그대로 승계해야 하는지 이 부분 되게 궁금하신 시청자분들 많거든요. 이게 그대로 승계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도 이제 건물 그 새로운 소유자 주택을 새롭게 우리가 이제 매수했다 매수한 사람은 기존 소유자의 권리 의무를 다 포괄적으로 승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 임차인 있는 주택 같은 거 그것을 이제 매수할 경우에 그렇죠. 매매할 때는 그 해당 임차인의 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도인 집주인에게 돈을 주고 공제분은 나중에 이제 임차인이 나갈 때 그때 이제 보증금을 이제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갭 투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갭이 발생을 하면 그 부분 빼고 어쨌든 돈을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임차인이 나갈 때 그거를 새로운 임대인이 새로운 소유자가 지급해야 하고. 그런 것이 이제 주임법의 어떤 내용에 부합하는 어떤 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거를 뭐 세입자 조건 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두로 뭐 얘기했어도 뭐 그거랑은 상관없이 그냥 임대차 보호법상 그냥 지켜져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어떤 뭐 그런 조건이랑은 상관없이 법적으로 효력이 좀 발생을 한다. 새 집주인이 리모델링 후에 월세로 좀 전환할 것이라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했다고 지금 이 사안에서 얘기했거든요. 퇴거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미 직전 임대인과 현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서 계약 기간이 2027년 4월까지 보장이 되는 사안에서 이게 뭐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거는 사실 이제 퇴거 사유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해서 이제 임차인을 나가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요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7년 4월까지 임대차 계약이 계속 존속되어야 하는데 그 이전에 나가라라고 하는 이 사유들은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 상당히 그러니까 세입자가 집주인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사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사비나 복비를 좀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 손해배상 명목으로? 이게 손해배상이라는 건 결국에는 누군가가 이제 기책 사유가 있어서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 우리가 계약상 이제 손해배상 또는 뭐 불법행위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상 그 의무가 임차인이 내가 나가지도 않아야 되는 데도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가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협의거든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그렇기 때문에 협의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뭔가 계약 위반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통상적으로 조기 퇴거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조기 퇴거를 하는 경우에 그 임대인과 좀 협의를 해서 이사 비용이나 뭐 공인중개사 비용은 좀 임대인이 좀 부담하는 그런 걸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일찍 나가줄 테니 원래는 사실 27년 4월까지 살 수 있는데 내가 좀 일찍 나가줄 테니 그러면 복비하고 이사 비용 좀 지원해라 라고 하고 나갈 수 있다. 그렇게 협의를 좀 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상담자님께서 이 부분 좀 현명하게 잘 대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메일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고모가 보험회사 FP로 오랫동안 일하셨어요. 근데 얼마 전 회사를 옮겼다면서 새로운 회사에 너무 좋은 적금 상품이 있다고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모 실적도 올려드릴 겸 가입하고 700만 원씩 2번 입금했는데요. 이자 들어오는 날에 돈이 안 들어와서 고모에게 전화했더니 연락이 닿지 않더라고요. 고모가 다닌다는 보험회사에 문의했더니 제가 가입도 안 돼 있고 고모는 그 회사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황당한데 고모는 계속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고모가 정말 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건지 믿을 수가 없는데요. 우선 형사고소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고모가 알아서 해준다고 해서 입금한 계좌 이체 내역밖에 없는데 증거로 충분할까요?
너무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친인척 간인데 FP, 그러니까 파이낸셜 파트너인 것 같아요. 그거를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야, 고모가 이렇게 사기치면 안 당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 이 고모의 행위가 우선 사기죄에 좀 해당이 되는지 좀 뭐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사기죄 성립 여부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과연 기망행위가 있었고 예, 그로 예. 인해서 재산을 처분했는지 예.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근데 담당자분이 이제 고모에게 총 1,400만 원을 지급했던 이유는 예. 적금가입 명목으로 지급을 그렇죠. 했고 예, 예. 이것이 그 회사의 계좌로 들어가는 것을 신뢰하고 1,400만 원을 줬는데 예, 예. 사실상 확인해 보니 직원도 아니고 예. 가입 내역도 없다. 예. 이거는 충분히 기망행위 및 뭐 인과관계 있는 처분행위 인정돼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기죄는 성립할 것 같다. 현재 좀 고모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데 형사고소를 좀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좀 준비해야 할 증거들, 뭐 계좌 이체 내역만 가지고 될런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계좌 이체 내역은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할 수 그렇죠. 여러 가지 있거든요. 뭐 이유가 있죠. 1,400만 원을 상담자분께서는 적금가입 명목으로 했다고 하지만 예. 나중에 고모는 이거는 내가 어려워서 나 도와주려고 했었다. 네. 증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빌려준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이 1,400만 원을 지급했던 이유를 좀 설명할 수 있는 예. 상담자분과 고모 간의 어떤 문자나 통화 내역 또는 주변 지인분들의 이렇기 때문에 1,400만 원이 간 거다라는 어떤 사실 확인 이런 부분이 좀 보강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지금 1,400만 원을 사실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 형사고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민사적으로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다든지 뭐 1,400만 원 돌려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민사상 당연히 예, 예. 불법 행위를 원인한 손해배상 예, 청구나 예.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고 예, 예. 만약에 민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되는 게 좀 부담스러우실 경우에는 예, 예. 이제 형사 고소를 했다는 전제하에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소가 되면 예, 예. 또 담당 재판부 이제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도 네네. 있고 네. 만약 수사 단계에서 이제 검찰 단계로 이제 기소 의견을 송치되었다 예. 이런 단계라면 그 검사실에 요청해서 이제 형사 조정을 좀 요청해서 원만하게 좀 근전 지급을 하고 형사 사건을 이제 종결하는 그런 절차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고모가 도망가서 지금 나타나질 않고 있거든요. 이 형사 합의, 뭐 합의하겠다, 형사 고소가 돼서 이제 기소되면 형사 합의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상황에서 고모랑 어떻게 하는 게 지금 가장 좋을 것 같습니까, 변호사님? 이게 완전 이제 남이 아니라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족 친척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를 어느 정도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연락이 전혀 안 된다. 예, 예.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형사 고소를 형사 통해서 고소를 해야겠죠. 수사관을 예. 통해서 신병 확보하고 예, 수사관을 통해서라도 연락이 돼서 예. 또 그런 연락을 통해서도 합의를 진행해 볼 수도 있거든요. 예, 저 생각에는 연락이 전혀 안 되고 피한다, 도망 다닌다 예. 이런 경우에는 형사 고소가 좀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연락이 안 되면 형사 고소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사실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사실 그래서 변호사분들도 많이 이런 경우 연락 자체가 안 되는 경우 어차피 민사소송을 해서 뭐 공시송달로 이제 판결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강제 집행을 그렇죠. 할 수 없는 경우가 좀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뭐 사실 조카의 1,400만 원 떼먹을 정도면은 재산이 없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 고소가 어떻게 신변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상대방에게 압박을 좀 많이 미치다 보니 근데 뭐 또 처벌한다고 돈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모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많이 예. 있어서 의뢰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예. 해야 되냐라고 변호사한테 많이 예. 물어보는데 예. 사실 최대한 일단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하고 이게 경제적 뭐 변제할 수 있는 경제적 자력이 있는지 여부는 이제 추가적으로 뭐 어떤 자료들 그쵸, 어떤 그쵸. 증거들이 있는 그 자료 경제적 자력이 있는지는 나중에 또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여러 사실 압박을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알아봐야 된다. 사실은 사촌 뭐 동생이나 뭐 이제 사촌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고모의 자녀분들도 또 있을 수 있어서 어떻게 사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래도 친인척이니까 뭐 남보다는 좀 더 정보를 좀 더 많이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상담자님께서 잘 고모를 처벌한다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연락이 두절된다고 하시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형사고소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아내와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 중에 어머니께서 사주신 상가가 문제입니다. 7년 전 어머니께서 제 명의로 상가를 한 채 취득해서 주셨습니다. 상가 매수 이후 임차인 관리나 세금 납부 등 운영과 관련해 아내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당연히 상가가 특유재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는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혼인 중에 저희 부부가 함께 산 집이나 주식 등은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상가만은 특유재산으로 여기던 저는 황당한 입장인데요. 게다가 아내는 결혼 후 1년 지나고 나서 바로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아내가 상가에 대한 권한이 있는 걸까요?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종종 일어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증여를 받은 거냐, 결혼 후에 증여를 받은 거냐에 따라서 조금 여러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는데 우선 특유재산이 무엇인지 좀 짚어봐 주시죠, 변호사님. 그 특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혼인 중 그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그리고 예.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 예. 이걸 이제 특유재산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예, 예. 원칙상 이제 특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지금 왜 아내분은 그럼 특유재산이라고 주장을 하는 걸까요, 이걸? 그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예, 예.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의 어떤 관리 유지 그리고 예. 감소를 방지하는 어떤 노력을 했다면 예. 이것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예, 예. 배우자분께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사연 속에 혼인 기간 중에 상담자님께서 어머니한테 받은 이 상가 건물이 특유재산에 속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케이스에서. 근데 사실 이게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마다 좀 달리 보는데 네. 재판부 같은 경우에 사실 변호사들도 일률적으로 이게 예. 취득하고 몇 년 되면 특유재산이냐 아, 네. 이거 특유재산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사실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 사안을 보면은 이제 혼인 지금 7년 전에 좀 취득을 했고 그렇죠. 7년 전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내분이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을 예. 제 생각으로 전담하셨을 가능성이 좀 높기 예, 때문에 예. 이 비경제적 가정 그 전업법으로서의 가사노동 역시 배우자의 경제적 활동만큼 좀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또 법원의 태도여서 예. 제 생각으로는 아마 부공동재산에 좀 포섭된다라고 판단할 여지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무상 법원에서도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분 명의로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공동재산, 심지어 뭐 시부모님이 주신 거니까, 나의 부모님이 주신 건데도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간 예. 좀 부당한 측면도 그 남편분에게 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게 특유재산이 아닌 부부 공동재산으로 재산분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예. 하더라도 예. 사실 법원에서는 그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재산분할 비율에서 기여도 측면에서 예. 남편에게 좀 더 많이 어. 인정을 해주는 방향으로 좀 조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아내분께서 상가 운영에 전혀 관여를 안 했고 심지어 전업주부라고 했거든요. 이게 사실 좀 영향을 미칩니까? 기여도나 이런 부분에? 근데 사실 좀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이게 남편분이 그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 안에 이제 상가 관리 같은 것도 예. 포함이 된다면 아, 네. 이게 사실 아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사노동으로 전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남편이 상가를 통해서 뭔가 임차료를 수취하거나 이것이 뭐 전적인 소득이 됐을 때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영향을. 그리고 뭐 사업소득이나 뭐 개인 뭐 근로소득도 별도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상가소득만 만약에 있다면 상당히 좀 섞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네. 말씀이시죠. 만약에 아내분이 상가 관련된 부분을 뭔가 기여한 바가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실들 좀 입증을 해야 될까요? 이 사안에서는 남편분 말로는 그 모든 세금 관리나 임차인 관리, 시설물 관리는 전적으로 다 남편분이 다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관리가 없다면 결국에는 아내분은 이제 가사 노동 자체가 남편의 어떤 상가 관리나 경제 활동에 대등하는 그런 만큼 이제 열심히 했다 이런 부분을 좀 입증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쪼록 상담자님께서 이 부분 좀 잘해서 이혼 소송 관련된 부분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모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민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률 상담 계속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